일부 전쟁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현실을 가장 많이 바꾼 전쟁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으며 다양한 전선에서 관련 국가들이 고안한 발명품과 장치의 출현을 가속화한 세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된 범죄로 알려진 나치 정부는 또한 군사 분야에서 먼저 사용된 후 매우 다른 영역의 일부가 된 기술 및 기계 프로젝트 생성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개발 중 일부는 민간 생활에 직접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일부는 결국 전장 밖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제국에서 생겨나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거나 오늘날 존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창조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판처파우스트, 현대 전쟁을 변화시킨 휴대용 무기.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의 징역 압력으로 제3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독일은 적 전차의 공세를 막기 위한 빠르고 치명적이며 경제적인 해결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판저파우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튜브 형태로 속이 빈 폭발 탄두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농민, 징집된 어린이 또는 국민 돌격대 노인들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의 로켓 발사기와 달리 이것의 조작은 단거리에서 조준하고 발사하는 것처럼 간단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대량 생산 덕분에 수천 개가 배포될 수 있었고 베를린로 진격하는 소련의 장갑차를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사거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사수가 발사 후 노출되었지만 그 파괴력은 적 전차병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판저파우스트 탄두가 T-34호 전차의 장갑에 명중하면 장갑을 관통하고 내부를 폭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휴대용이자 치명적인 대전차 성형 작약 발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판저파우스트의 디자인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지만 기발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금속 튜브로 구성되었으며 원뿔형 폭발 탄두가 미리 장전되어 안정화 막대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탄두에는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 성형 작약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가장 두꺼운 장갑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 신관으로 작동하여 단거리에서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판저파우스트 60과 100과 같은 더 발전된 모델은 100m까지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대고 안전장치를 풀고 조중이를 맞추고 반가쇠를 당기는 것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저파우스트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절박함의 주된 도구가 되었고 제국 말기 몇 주 동안 무장 민간인들에게 대량으로 배포되었습니다. 판저파우스트의 영향은 전쟁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회용 비상무기로 만들어졌지만 그 디자인은 모든 현대 대전차 발사기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가볍고 휴대 가능하며 단 한 명의 병사가 조작하는 튜브형 개념은 이후 소련의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저파우스트의 잔해를 분석하여 러시아 기술자들은 RPGO를 개발했는데 이는 기본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도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킨 진화된 형태였습니다. 이 모델은 20세기 가장 널리 퍼진 대전차 무기가 된 RPG-75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RPG-75는 판저파우스트보다 복잡했지만 그 본질인 어깨에서 발사되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성형 작약 탄두를 유지했습니다. 1961년 소련군에 도입된 이것은 더욱 정교한 추진 시스템, 펼칠 수 있는 안정장치,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부터 시리아에 이르는 수십 건의 분쟁에서 4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에서 생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장수 비결은 저렴한 비용, 신뢰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이나 중장비 시스템과 달리 RPG는 한 명의 전투원이 등에 메고 다니며 몇 초 만에 발사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로 알려진 이 전술은 1945년 베를린 시가전에서 개념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판저파우스트 사용자들은 폐허가 된 건물에 숨어들어 단거리에서 전차를 공격한 다음 임시 통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RPG-7 외에도 미국의 EM-72로 또는 스웨덴의 AT-4와 같은 다른 서방 발사기들은 동일한 설계 논리를 따랐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판처파우스트와 함께 포병 지원 없이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단 한 명의 병사에게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군대와 비정규군은 비대칭 갈등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라크 또는 가자와 같은 지역에서는 휴대용 대전차 발사기의 사용이 여전히 흔하며 이 많은 디자인들은 판처파우스트의 경험과 원래 개념으로 직접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처파우스트의 기술적 유산은 무기 자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파괴 능력을 민주화하는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 전차를 멈추기 위해 중포 한 대나 고급 군사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폭발 에너지를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용융 금속 줄기로 집중시키는 성형 작약의 기술은 이후 세대의 탄약에서 정교해지고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원리는 더 정교한 대전차 미사일의 탄두뿐만 아니라 공병이 요새화된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특정 폭약에도 사용됩니다. 판처파우스트는 피할 수 없는 패배에 대한 절망적인 대응이었지만 지상전의 새로운 단계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보병이 장갑차에 맞서는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그 영향력은 현재 분쟁에서 사용되는 모든 RP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허와 절망 속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현대 무기를 형성하게 되었고, 과거의 가장 암울한 발명품조차도 현대 군사 개발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ME-163 코메트, 현대 전투기의 길을 연 나치 실험. 분쟁이 가장 치열했던 해의 독일 엔지니어들은 군용 항공 역사의 혁명적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메서슈미트 ME-163 코메트. 그것은 전투에서 사용된 최초의 로켓 추진 항공기였으며 나치 실험 무기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1944년까지 운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첫 비행은 1941년 9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이에른 출신 엔지니어 알렉산더 리피쉬가 설계한 ME-163은 연합국의 제공권에 맞서 기술적 장벽을 깨고 당시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였습니다. 코메트는 매우 콤팩트한 구조로 재래식 착륙 장치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추진력은 HWK-109-509AI 로켓 엔진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두 가지 연료인 T-스토프와 C-스토프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부식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높아 항공기를 적뿐만 아니라 조종사 자신에게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성된 공식 최고 속도는 시속 624마일로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속도였습니다. 이 기록은 1941년 10월에 시험 비행사 하인이 딘마르에 의해 달성되었으며 수평 비행에서 시속 600마일을 처음으로 초과했습니다. 나중에 비공식적으로는 1944년 7월에 시속 700마일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항공기는 한 명의 승무원과 30mm 라인 메탈 보르시히 MK-108 기관포 2개에 집중된 무장 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 임무는 전통적인 공중전에서 적 전투기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B-17 플라잉 포트리스, B-24 리버레이터 또는 영국 랭커스터와 같은 고고도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16대의 격추가 확인되었으며 여기에는 당시 루프트바페의 다른 모델로는 거의 도달할 수 없었던 모스키토와 같은 극도로 빠른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매 163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륙시 분리되는 바퀴 달린 일종의 수레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착륙은 동체에 직접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확하고 위험한 조작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추진 비행이 불가칠 뿐이라는 짧은 자율성과 더해져 전술적 능력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연료가 소진되면 조종사는 오차 없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항공기가 그 힘과 속도에도 불구하고 특히 착륙 중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작전상의 위험 외에도 연료 자체는 조종사들 사이에서 많은 사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혼합물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피부에 닿거나 시스템에 누출이 발생하면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9명의 조종사가 ME-163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마지막 2번의 공중전 승리를 거둔 날 사망한 지그프리드 슈베르트 병장도 포함됩니다.
리피쉬 본인은 누군가 액체에 손가락을 넣으면 뼈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투에서 ME-163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비록 그 성능은 이론상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항속거리, 내부 위험성, 그리고 다재다능함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약 370대에 제작된 항공기 중 소수만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제품으로 남거나 보관되었습니다. 9대는 적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는데 대부분 P-51 무스탕이었고 적어도 한 대는 P-47 썬더볼트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메트는 항공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이었으며 유일하게 요격 전투기로 사용된 로켓 항공기였습니다. 현재 ME-163의 어떠한 단위도 작동 중이지 않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항공 박물관에 10대의 기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두 복원의 복잡성과 다시 비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정적 전시 상태로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중 하나는 일련 번호 191만 300길로 버지니아주 챈틸리의 유드발 헤이지 센터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ME-163은 중요한 기술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로켓 추진, 전례 없는 공기역학 수직 상승 능력은 실험 비행 분야의 후속 연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사가 초음속 및 중해도 비행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미국 내 벨 X1과 X15와 같은 모델의 개념적 기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기역학적 동체와 소형 디자인은 풍동 테스트와 우주 프로토타입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ME-163에서 파생된 기술은 보조 이륙 시스템과 높은 고도에서 짧은 비행을 위한 실험 플랫폼을 포함한 고급 추진 테스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메트가 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이브리드 추진 차량과 유인 로켓 개발의 길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역사는 전장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전쟁의 압력이 기술 혁신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1940년 판타, 오늘날 세계적인 성공작인 나치에 대한 일반적인 재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독일 코카콜라 공장은 오리지널 레시피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맥스키스는 현지 대체품을 찾아 모든 것이 부족한 시장을 위해 고안된 다른 음료를 출시했다. 그 결과 유청, 사과 찌꺼기 및 기타 남은 과일 부산물로 만든 혼합물이 탄생했다. 사람들이 오늘날 아는 달콤한 탄산음료와는 전혀 달랐다. 상상력을 의미하는 독일어 판타지의 판타시에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환타판타라는 이름을 얻은 그 음료는 수입할 수 없었던 코카콜라의 현지 대안이 되었다. 필요에 의해 탄생했지만 전쟁 중 식량과 음료 부족에 직면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43년에 약 300만 상자가 국내에서 판매되었다. 코카콜라 GmbH를 이끌던 키스는 신제품의 이름을 짓기 위해 직원들 사이에서 공모전을 개최했다. 조크니프라는 영업사원이 환타라는 단어를 제안했고 팀은 즉시 이를 채택했다. 이 제품은 공장 폐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보존하고 갈등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에 독일 내 유통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원래 맛은 오늘날의 오렌지 환타 맛과는 관련이 없었다. 가용 재료는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각 배치 생산분마다 다른 맛을 가질 수 있었다. 특정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소비자들은 다음 병의 맛이 어떨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사용된 혼합물에 따라 어떤 때는 사과 맛이 더 강했고 어떤 때는 더 신맛이 났다. 그 음료는 음식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설탕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맛을 더하기 위해 수프와 스튜에 그것을 넣었다. 어떤 맛의 원천이든 활용하려는 의도였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환타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되었다. 동시에 나치 정부는 자급자족 및 수입 대체 정책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좋게 보았다. 독일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것은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 독일 외에도 유럽의 다른 코카콜라 공장들도 이 브랜드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엘더베리를 기반으로 한 다른 버전이 생산되었다.
이 변형은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오리지널 시럽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야 할 필요성. 전쟁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본사는 독일 공장을 포함한 유럽 내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키스는 분쟁 기간 동안 보관했던 모든 문서를 넘겨주었고, 이를 통해 그의 의도가 브랜드를 보호하고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러한 관리 덕분에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인 공장, 활발한 유통 경로,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후 재활성화를 용이하게 했다. 환타 생산은 1949년에 중단되었지만 그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1955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병입 공장에서 그 지역 과일을 사용하여 오렌지 맛이 나는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밝은 색상과 시트러스 맛이 나는 이 음료는 오늘날 오렌지 환타로 알려진 것의 기반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성공은 코카콜라가 다른 유럽 국가와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유통을 확장하도록 이끌었다. 1960년에 회사는 판타 브랜드를 모든 권리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타가 얻었던 인지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펩시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주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타를 통해 코카콜라는 제품 다양성을 확보하고 같은 시장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 판타의 출시는 또한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즉흥적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라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엄선된 재료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각 나라에 맞춘 새로운 버전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멜론이나 요구르트 같은 맛이 판매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과라나 맛 판타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껌맛 판타콜리타가 가장 인기 있는 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블랙커런트 같은 일부 맛이 특정 국가에서 매출의 최대 70%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고전적인 오렌지 맛 외에도 현지 취향을 고려한 풋망고 같은 버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초록 사과와 수박 품종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상업적으로 판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재미있는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캠페인 중 하나는 2000년대 판타나스 캠페인으로 각 맛을 상징하는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나선형 병 모양의 광고도 출시되어 진열대에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15년에 판타는 게임과 프로모션을 결합한 모바일 앱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할로윈과 같은 축제를 위한 특별한 맛이 출시되었는데 어두운 색상과 테마 디자인으로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든 캠페인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판타가 만들어졌던 옛날을 언급한 광고가 나치 정권의 맥락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문구를 담은 다른 광고가 대중의 불만을 샀습니다. 다른 캠페인에서는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모델의 사용이나 부자연스럽게 젊은 언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판타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며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버전은 전 세계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 제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상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자판기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판타는 특히 10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곡선 디자인의 병은 과일을 짜는 방식을 연상시키도록 만들어졌으며 제품이 판매 시점에서 돋보이도록 도왔습니다. 미사일과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던 로켓, 나치 V의 유산. 유럽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군비 경쟁 속에서 독일 공학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기인 V2, 즉 최초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는 먼 거리를 커버하고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36년에 독일 북부 페네민대에 위치한 해안 연구 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감독은 젊은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당대 가장 진보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폭탄과 달리 B2는 알코올과 액체 산소로 추진되는 엔진으로 스스로 이륙하여 80km 이상의 고도를 초과하고 초음속으로 하강하여 일단 공중에 있으면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시험 발사는 194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히 성공적이었으며 인간이 만든 물체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최초의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정확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사령부는 생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은 미텔베르크와 같은 지하 공장으로 옮겨졌으며 도라 미텔바우 강제 수용소의 수천 명의 포로들이 잔혹한 환경에서 부품을 조립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 학대 또는 식량 부족으로 사망했습니다. 인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계속되었습니다. 1944년 9월에 최초의 V2 로켓이 런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치즈윅에서 발생한 그들 중 하나의 폭발은 전쟁의 새로운 단계를 알렸습니다. 총 1300개 이상의 미사일이 영국 수도를 향해 발사되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벨기에와 프랑스 도시들에도 발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폭격과 비교했을 때 군사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심리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로켓이 폭발하기 전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연합군 당국은 이를 요격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유일하게 가능한 목표는 발사 기지를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이 패배하자 연합군은 독일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소련은 동부에서 여러 시설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비와 기술 인력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베르너 폰 브라운도 있었는데 그는 얼마 후 미군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B2 로켓에 대한 그의 지식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중에는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냉전 초기에 북미 공학자들은 시험에 V2의 실제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실험 중 하나는 1946년에 뉴멕시코에서 발사되어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지구의 첫 번째 우주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에서 다른 행성에 도달하는 목표로 전환될 경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소련에서도 공학자들이 독일 설계를 참고하여 자체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버전들이 조정되고 개선되었지만 많은 기본적인 원칙들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B2 로켓을 위해 개발된 지식은 핵탄두를 운반할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더 복잡한 미사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 운용 로켓 중 하나인 레드스톤은 B2 로켓에서 직접 파생되었으며 최초의 위성과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폰 브라운 자신은 나사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 되어 1969년에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게 해줄 세턴 5 로켓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무기로 시작된 것이 우주 정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B2 로켓의 유산은 현대 기술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켓 항법, 액체 연료 엔진, 그리고 미사일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수학적, 물리적 기초는 여전히 나치 공학자들이 고안한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 버전은 더 안전하고 정확하지만 많은 핵심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탄도 궤적, 추진력 및 유도 시스템은 페네민대의 초기 실험에서부터 발전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윤리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강제 노동의 사용과 과학이 전쟁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연루된 일부 과학자들은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국가 프로젝트에 통합되었습니다. B2 로켓의 역사는 기술에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발전이 극심한 폭력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로켓의 복제품을 보존하며 그 영향과 기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B2 로켓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쟁과 과학 역사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만든 것은 파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독일 해안의 한 발사대에서 처음 발사된 그 로켓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의 디자인, 사용, 그리고 유사는 비록 그 기원이 암흑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모든 현대 발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페르비틴, 전쟁과 세상을 바꾼 병사의 약. 작은 흰색 알약 하나가 독일군 병사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는데 그 약속은 분명했다. 며칠 동안 잠들지 않게 하고 피로를 없애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페르비틴이라고 불렸고 겉모습은 무해했지만 전투 방식을 바꿀 화학적 힘을 숨기고 있었다. 주요 성분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억제하며 수면의 필요성을 없애는 물질이었다. 분쟁 초기, 그것은 특히 폴란드 침공과 프랑스에 대한 정역전 같은 작전에서 국방군 병사들에게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당시 목표는 병사들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 배포는 비밀이 아니었고 군대에만 한정되지도 않았다. 약국에서도 판매되었고 학생이나 주부에게도 광고가 타겟팅되었으며 포장지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한 번의 복용량으로 충분하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군대의 손에 들어가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기처럼 작용했다. 병사들이 멈추지 않고 걷고 40시간이 넘는 근무를 견디며 주저없이 싸우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게 했다. 서부 전선 작전 동안 이 물질의 정기적인 복용량에 의해서만 추진되어 3일 연속 잠들지 않고 전진한 부대 전체의 수많은 사례가 기록되었다. 군인으로 복무했던 작가 하인리히 벨은 개인 서신에서 페르비틴 몇 알만 있으면 끝없는 나날을 버틸 수 있었다고 썼고 가족에게 더 많은 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이점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환각, 편집증, 공격적인 반응,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 일부 병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병사들은 장기간 노출된 후 쓰러졌으며 심지어 자살도 기록되었다. 군 의료진이 부작용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군 의료사령부는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구매 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사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배포 관행은 계속되었다. 전쟁 후에도 페르비틴의 사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그 생산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오직 1988년에야 공식적으로 제약시장에서 철회되었다. 그러나 그 공식은 이미 군사적 환경을 넘어섰다. 다른 나라의 군대도 베트남 전쟁의 미국 병사들처럼 유사한 각성제 사용을 탐구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진화한 것은 의료 및 전쟁 영역 밖에서였다. 불법 실험실에서 그 구조는 복제되어 오늘날 크리스탈 메스라고 알려진 것으로 변형되었다. 이것은 정신과 신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독성 있는 마약이다. 페르비틴의 유사는 이러한 현대적인 버전까지 직접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 맥락은 바뀌었지만 핵심적인 효과는 여전히 동일하다. 인위적인 에너지, 수면 부족, 강렬한 행복감, 그리고 이어진 신체적 및 정신적 붕괴. 오늘날 메스암페타민에서 파생된 일부 변종들은 엄격한 규제 아래 여전히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장애나 기면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그 사용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생산 및 소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탈 메스가 건강 위기, 범죄 증가 및 사회적 퇴폐를 유발한 지역에서 그 영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에 사용자들은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하고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이며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고 정신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한때 나치 군대가 잠들지 않고 국경을 넘도록 부추겼던 그 약물은 오늘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버려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3제국의 병사들을 위해 포장된 정제에서 시작되었고 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국 현대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합성 약물 중 하나로 변모한 유산입니다. 제복과 전장은 변했지만 그 중동의 배후에 있는 물질은 불법 실험실, 진료소, 여러 국가의 거리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페르비틴의 역사는 1915년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와 배경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루프트바페를 위한 엔진, 세계를 위한 자동차, BMW의 완전한 변모. BMW는 나치 군사 장치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BMW 801과 BMW 연경3과 같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둘 다 루프트바페가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동식 사이드카 덕분에 어려운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R75와 같은 오토바이도 생산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회사는 제3제국의 경제 시스템에 점점 더 통합되었고 모든 생산을 정권의 전쟁 요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군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BMW는 다우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와 수감자를 포함한 강제 노동력의 체계적인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산업시설 내에서 극한의 조건, 고된 작업, 나쁜 영양 섭취, 그리고 끊임없는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후 회사 자체에서 의뢰한 책은 BMW의 전시 경제 통합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음을 문서화했습니다. 회사는 주정부 계약을 찾고 정권의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인프라를 확장했습니다. BMW 공장은 전략적 시설로 간주되어 공습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갈등이 끝날 무렵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1945년 독일의 패배와 함께 회사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시설은 점령되거나 파괴되었으며 명성은 추락했고 동맹국들에 의해 동력 생산 능력이 금지되었습니다.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BMW는 냄비, 자전거 및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소규모 제품과 같은 가정용품을 제조하여 생존해야 했습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오토바이 생산 재개 허가를 받았으며 겨우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간단한 모델들이었습니다. 1952년 전쟁 후 첫 번째 자동차인 BMW 501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동차 부문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비쌌고 판매 실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BMW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1959년에 정점에 달하여 경쟁사 다임러 벤츠에 흡수될 뻔했습니다. 퀀트 가문의 개입 덕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퀀트 가문은 회사의 결정적인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재산을 축적한 이 가문은 주요 주주가 되었고 BMW의 기업 부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변화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60년대에 노이에 클라세로 알려진 라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우아한 디자인, 훌륭한 엔지니어링 및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결합한 일련의 소형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생산량보다는 성능과 미학에 훨씬 더 중점을 둔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명성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1970년대에 시리즈 3, 5, 6, 7이 출시되었고 이들은 오늘날에도 BMW 카탈로그의 중추를 이룹니다. 병행하여 그 브랜드는 BMW임으로 알려진 고성능 스포츠카 전담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차량은 1978년에 출시된 슈퍼 스포츠카 M1이었으며 이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제조사로서 BMW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BMW는 글로벌 입지를 갖춘 산업 대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미니와 롤스로이스와 같은 브랜드를 인수했으며 중국,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미국 및 인도와 같은 국가로 생산을 확대했고 소형차부터 고급 SUV 및 전기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제품군을 다양화했습니다. 2013년에 BMW E3이라는 완전 전기 도시 모델의 출시와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E8의 출시와 함께 공식적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BMW를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동화 및 지속 가능성의 선구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현재 BMW는 연간 2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1,5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산 라인에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첨단 자동화, 연결성 및 자율주행 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카탈로그에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상징적인 모델들과 운전 경험에 적용된 인공지능 혁신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BMW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급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고
글로벌 문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모든 시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각적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상업적인 것을 넘어 현대적인 고급스러움, 기술적 효율성, 그리고 독일 디자인의 상징으로서 상징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나치 전쟁 기계와 관련된 기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 혁신 및 적응성을 결합한 산업적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MW의 발전은 항공기 엔진 제조에서 시작하여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기술적 핵심이나 재창조 능력을 잃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MP40, 도시 전투를 바꾸고 현대 무기의 유산을 남긴 기관 단총. 전쟁 중에 MP40은 독일군 사이에서 가장 흔한 기관 단총이 되었습니다. 그 구조는 기능적이고 가볍고 제조하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현대 무기와 달리 이 모델은 주로 스탬프 부품과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져 대량 생산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권의 전쟁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분대장, 공수부대원 및 탱크 운용자에게 지급되었지만 갈등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 전투부대 사이에 더 널리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MP40의 역사는 전신인 MP38에서 시작되며 MP38은 다시 MP36과 같은 프로토타입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무기는 1938년에 하인리히 폴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독일군이 근접 전투를 위한 새로운 소형 자동 무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MP40은 생산을 단순화하여 이전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기계 가공 부품을 버리고 스탬프 처리된 강철을 선호했으며 목재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접이식 금속 개머리판도 도입되었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을 때 무기의 크기를 줄여 운반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사격 시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 혁신이었습니다. 총 100만 대 이상의 유닛이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생산되었습니다. 이 기관 단총은 9mm 파라벨룸 탄약과 32발들이 탄창을 사용했습니다. 완전 자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발사 속도로 인해 사격을 쉽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급탄 탄창은 흙으로 오염되거나 손잡이로 사용될 경우 고장나기 쉬웠는데 이는 훈련 중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무기에는 차량에서 사격할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총열 아래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시가전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특히 스탈링그라드와 같은 전투에서 붉은 군대와의 조우 후 독일의 재래식 소총의 한계는 PPSH-41과 같은 소련 기관 단총 앞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MP40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강습 부대에 대량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의 사용 용이성, 휴대성 및 신뢰성으로 인해 현대 전투의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갈등 후 수천 정의 MP40이 연합군에 의해 포획되거나 재분배되어 전 세계 군대와 중운사 조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90년대 후반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스페인의 스타 Z45, 유고슬라비아의 자스타바 M56, 그리고 심지어 같은 탄창을 공유했던 벨기에의 빅네론과 같은 후속 모델에서 분명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PPS-43, 접이식 개머리판 버전의 AK-47, 이스라엘의 UG, 영국의 스털링과 같은 더 잘 알려진 무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능성, 단순한 디자인 및 생산 효율성의 조합은 MP40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산은 오늘날 현대 기관 단총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역사적 참고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무기가 전투 유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군사공학 및 경량무기 진화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단총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폭스바겐, 제3제국 독일의 자동차부터 대중적인 이동성의 세계적인 상징까지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정권은 일반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자동차의 생산을 추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회 내에 복지를 투영하려 했던 선전 계획인 크라프트 두르히 프로이드의 기쁨을 통한 힘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따라 공학자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독일 국민의 필요에 맞는 자동차를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는 둥근 선을 가진 소형 차량으로 후방에 공랭식 엔진을 장착했으며 유지 보수가 간단하여 KDF 바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건설된 새로운 도시의 생산을 위한 산업 공장이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볼프스부르크로 알려지게 된 이 지역은 폭스바겐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저축 프로그램에 가입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대량 생산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발발하자 공장은 병력 수송을 위한 퀴벨바겐과 늪지대나 강변 지역에 적합한 수륙양용 버전인 슈빈바겐과 같이 원래 디자인에서 파생된 군용 차량을 생산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외관은 단순하고 저출력이었지만 전선에서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가벼운 디자인, 효율적인 구동력, 극한 조건에서의 쉬운 수리 덕분에 물류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폴란드, 프랑스, 북아프리카 및 동부 전선에서의 작전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륜 구동과 장교용으로 개조된 개선된 변형인 코만드여스바겐과 같은 특수 버전도 생산되었습니다. 분쟁 중 5만 대 이상의 퀴벨바겐과 15,000대 이상의 슈빈바겐이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생산 확장은 강제 노동의 체계적인 사용을 초래했습니다. 시설에서는 동유럽에서 추방된 민간인, 소련 포로,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이 일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극도로 가혹했으며 지치는 작업 시간, 식량 부족, 끊임없는 학대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들을 위해 아동 보육 전용 시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살아남지 못하는 방치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시설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기술 구조는 여전히 기능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영국 점령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을 해체하는 대신 공학자 이반 허스트의 지휘 아래 영국군은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모델은 최소한으로 수정되었고 국민차인 폭스바겐으로 재명명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연합군의 물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었지만 곧 재건 과정에 있는 독일 국민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강철 에너지 부품 부족으로 인해 초기의 생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지원으로 공장은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복구되었고 정비사들이 훈련받았으며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1947년에는 이 차량이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몇 년 안에 폭스바겐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해에 그 독특한 모양으로 알려지게 될 딱정벌레차는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것의 기술적 단순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기계적 저항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에서는 도시 생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모델에 대한 대안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채택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3제국 붕괴 이후 스스로를 재창조한 산업의 회복력을 대표했습니다. 그 기원이 나치 선전 및 군사 기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정벌레차는 대규모 민간 사용을 통해 그러한 역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운송수단에서 세계적인 이동성 도구로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그리고 대중의 수용을 통해 한 사물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폴크스바겐은 브랜드로서 병행하여 발전했으며 권위주의 정권에 봉사하는 공장에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아디다스와 푸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탄생하여 스포츠를 계속 지배하는 라이벌 관계.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 헤르초게 나우라흐에서 두 형제는 스포츠 신발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디로 알려진 아돌프 다슬러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장에서 회수된 가죽 조각과 유니폼을 사용하여 주자들을 위한 가벼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경찰로 일했던 그의 형 루돌프는 1924년에 그와 합류하여 함께 게브리더 다슬러 슈파브리크를 설립했습니다. 디자인 혁신에 대한 아디의 재능과 판매에 대한 루디의 능력이 그 작은 이니셔티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들의 개선된 스파이크 신발의 초기 모델들은 독일 코치들과 선수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1930년대에는 연간 수십만 켤레의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큰 도약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디 다슬러는 신발이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가서 미국의 단거리 선수 제시 오원스에게 자신의 신발 한 켤레를 사용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오원스는 나치 정권의 인종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영향은 엄청났지만 다슬러 형제는 독일 정치 체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에 두 사람 모두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고 그들의 공장은 전시 경제에 통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회사는 군사 공급업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신발을 생산했지만 1943년경에는 공장이 판처파우스트로 알려진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제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외국인 포로들을 포함한 여러 강제 노동자들이 공장에 배치되었고 이 공장은 독일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스포츠 신발 공장이 되어 베르마흐트, 독일 국방군에 봉사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가족들과 살았고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43년 연합군의 폭격 중에 발생했는데 아디가 저 돼지들이 또 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적기를 지칭했지만 루디는 그것을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씨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디는 무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그곳에서 더 유용하다고 여겨져 공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반면 루디는 동부 전선으로 보내졌고 탈영 혐의로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에 미군 병사들은 군사시설로 개조된 공장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아디의 아내인 캐테는 군인들에게 그곳이 스포츠 신발 공장이라고 설득했고 오웬스가 베를린에서 우승했던 신발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개입으로 시설이 구원되었고 미군 점령자들은 전후 최초 고객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후의 비나치화 과정에서 아디와 루디는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디는 기업 경영 임시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곧 이를 극복했습니다. 루디는 미군 수용소에 투옥되었다가 1948년에 풀려났습니다. 그 해에 그는 공동사업을 완전히 떠나 일부 직원들을 데리고 아우라흐 강 남쪽 기슭에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고 푸마라고 명명했습니다. 1년 후 아디는 북쪽 기슭에 아디다스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헤르초겐아우라흐는 분열되었습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경쟁 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되었고 주민들은 한 회사 또는 다른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 도시는 숙인 목의 도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인사하기 전에 이웃들이 상대방의 신발을 보고 그들의 충성심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역 축구 클럽도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는 팀과 푸마의 후원을 받는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쟁 후 첫 해에 아디다스는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디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코치 및 운동선수들과 협력했으며 1954년에 서독 축구 국가대표팀은 교체 가능한 스터드가 있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월드컵에서 우승하여 브랜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60년대 동안 아디다스는 이미 전 세계 스포츠 신발의 주요 공급업체였습니다. 푸마는 더 느린 속도로 성장했지만 주요 인물들과 계약을 맺으며 자신들의 입지를 찾았습니다. 60년대 의제비오는 푸마킹을 유럽 축구의 정상으로 이끌었고 1970년에 펠레는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 개막전 킥오프 전에 그는 수백만 명의 관중 앞에서 푸마 축구화를 묻기 위해 몸을 숙였고 이는 두 브랜드 간의 구두 합의를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유명 운동선수에게 투자하는 푸마의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는 운동화 전쟁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디다스는 전체 팀에 투자한 반면 푸마는 개별 선수에 투자했습니다. 특허에 대한 법적 소송과 분쟁이 빈번했으며 스포츠를 초월하는 경쟁이었습니다. 설립자들의 자녀들은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호르스트 다슬러는 아디다스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확장했고 아르민 다슬러는 1974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푸마를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간의 일부 접촉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동안 아디다스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으로 다각화되었고 푸마는 도시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회사 모두 다슬러 가족의 직접적인 손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디다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의류 및 신발 회사이며 전 세계에서는 나이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본사는 여전히 헤르초게나우라흐에 있지만 연간 수익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며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마는 비록 규모는 더 작지만 12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축구와 청소년 패션에 강한 초점을 맞추는 가장 잘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역사는 전쟁 중 가족 갈등이 어떻게 두 개의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탄생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전 세계의 경기장, 거리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는 두 개의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애니그마, 세계대전에서 디지털 암호화까지 20세기 초 비밀 메시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군사 안보에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애니그마라고 불리는 암호화 기계를 개발했는데 이는 키보드에 입력된 글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전기 로터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작업자가 키를 누를 때마다 신호는 계속해서 회전하는 여러 디스크를 통과했으며 같은 입력이 반복되어도 결과 글자는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의 무제한의 조합을 생성하여 동일하게 구성된 다른 기계 없이는 메시지를 해독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애니그마의 기본 모델은 매번 누를 때마다 회전하는 3개의 로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류는 이 디스크들을 통과하여 리플렉터라고 불리는 부품에서 반사된 후 다른 경로로 돌아와 더 많은 변형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글자쌍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연결판을 통합하여 복잡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일부 군용 모델에 4번째 로터와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어 가능성을 배가시켰습니다. 비밀은 공유된 키에 있었습니다. 로터의 위치, 케이블의 순서, 그리고 연결판의 구성. 정확히 동일한 배치를 가진 사람만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에는 연합군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도 자신으로 암호화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보호장치는 약점으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애니그마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지상, 공중, 해상 전선에서 작전을 조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일 암호키가 변경되었고 이는 적 암호 해독가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 수학자들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작업은 블래칠리 파크에 위치한 비밀 센터에서 영국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보편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이미 제안했던 젊은 수학자 앨런 튜링이 일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이었습니다. 블래칠리에서 튜링과 그의 팀은 봄바라고 불리는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기계의 목표는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고 독일 메시지에서 감지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의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이 도구 덕분에 그날의 올바른 키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보 요원들은 독일군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문구와 같이 메시지에서 흔히 반복되는 부분을 활용하여 옵션을 더욱 제한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1940년 중반에는 이미 루프트바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대서양의 잠수함 위협에 맞서는데 중요한 해군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8호 오두막으로 알려진 튜링팀은 독일 해군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전문화되었습니다. 연합군 호송대가 대양을 횡단하며 유보트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입수된 보고서는 경로를 변경하고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42년에 독일군이 개선사항을 구현하여 시스템이 몇 달 동안 읽을 수 없게 된 기간이 있었지만 새로운 자료 확보와 기술 개선을 통해 연합군은 다시 우위를 점했습니다. 튜링은 또한 가능성이 있는 조합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반부리즘이라는 추가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나중에는 고위급 통신에 사용되었던 또 다른 독일 암호화 기계인 로렌츠와 함께 작동하기 위해 튜링어리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1942년에 튜링은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폼페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발전을 파악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계속 작업하여 딜라일라라고 명명된 암호화된 음성 전송 실험 장치를 만들었지만 대규모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전쟁 노력에 대한 공헌으로 그는 1945년에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애니그마 해독은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에 대한 인간의 해석, 팀의 규율, 그리고 독일군 운영자들이 저지른 오류 분석 또한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종종 표준 문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암호 해독자들이 시작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자도 자기 자신으로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불가능한 설정을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수, 기술적 약점, 그리고 수학적 끈기의 결합은 연합군이 애니그마를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취약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작업의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독일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던 능력 덕분에 전쟁이 수년 단축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추정됩니다. 대서양에서는 잠수함 명령 해독이 영국의 보급품 확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상 및 공중 전선에서는 획득한 정보를 통해 움직임을 예측하고 작전을 더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 너무 커서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블래칠리 파크에서 달성된 성과의 규모는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니그마의 유산은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튜링과 그의 동료들의 노력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폼페 기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자동 컴퓨팅 개념을 향한 한 걸음을 대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렌츠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컴퓨터로 간주되는 콜로서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계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속도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컴퓨터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애니그마는 또한 암호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본 원리는 공유된 키를 사용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 대칭 암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두 당사자가 동일한 키를 소유하고 이를 사용하여 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합니다. 문제는 제3자가 그 키를 얻으면 전체 시스템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십 년 후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DP 헬만 프로토콜로 두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에서도 직접 전송할 필요 없이 공통키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발전은 각 사용자가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관리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추가하는 비대칭 암호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의 현재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온라인 은행 거래부터 휴대폰의 인스턴트 메시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은 애니그마 연구에서 비롯된 원리에 기반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 메시지는 올바른 키를 가진 수신자를 제외하고는 메시지를 가로채는 누구에게나 읽을 수 없는 텍스트가 됩니다. 이로써 위협이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민감한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970년대의 DES와 같은 표준이 이어서 2001년에 AES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들은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변환하는 동일한 논리를 따르지만 현대 컴퓨터의 계산 능력에 더욱 복잡하고 저항력이 있는 수학적 구조를 가집니다. 양자 컴퓨팅의 등장은 해당 기술로 인한 해독 시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전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애니그마를 만들고 연합군이 그 비밀을 깨도록 이끌었던 동일한 아이디어, 즉 전쟁과 평화 시기에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애니그마 기계는 기술혁명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전기 로터에 연결된 키보드로 시작된 것이 수학이론, 전자컴퓨터,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정보 보안을 지탱하는 디지털 프로토콜로 발전했습니다. 튜링과 블래칠리 파크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흐름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신의 미래를 정의했습니다. 케이블과 디스크를 가진 작은 기계 장치에서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거래와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는 현대 암호학이 탄생했습니다. 전투에서 일상생활로 넘어간 독일 시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이미 오랜 시계 제조 전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작센주에서는 에일랑게 앤 스ön회사의 창립자인 페르디난트 아돌프 랑게의 노력 덕분에 글라슈테 마을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서쪽으로 더 떨어진 포르츠하임에서는 곧 중요한 회사가 될 라코듀로베가 등장했습니다. 두 공장 모두 전쟁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 후 오늘날 우리가 손목에 차는 견고하고 기능적인 손목 시계를 대중화시킨 모델로 변모한 고정밀 군용 시계를 제조했습니다. 이야기는 나 1845년 아래 페르디난트 A 랑게가 독일 시계 산업을 현대화하려는 목표로 글라슈테의 시계 공방을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유지하며 최고 품질의 회중 시계와 크로노미터에 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진행되고 30년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군용 항공 시계에 대한 정밀 시계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A 랑게 앤 스ön회는 스토바, 웸페, 라코와 같은 다른 회사들과 함께 루프트바페 조종사를 위해 설계된 최대 55mm 이하 크기의 대형 시계인 비우렌으로 알려진 관측 시계 생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들은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크고 야광 처리된 숫자가 있는 검은색 다이얼, 어두운 조종석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과대하게 제작된 바늘, 그리고 장갑을 낀 채로도 조정할 수 있는 큰 용두였습니다. 이 시계들은 단순한 시계라기보다는 야간 비행 시 공중 임무를 동기화하고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항해 기기였습니다. 랑게의 무브먼트, 특히 무48과 48점, 1분 극심한 조건에서도 정확성으로 두드러지는 많은 군용 시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포르츠하임시에서는 20년대 후에 설립된 라코듀로베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무브먼트와 완성된 시계를 생산했으며 전쟁 중에도 루프트바페의 비행사 시계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라코 비우레는 글라슈테의 시계만큼이나 그 견고함과 크로노미터 정밀성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 조종사들이 장거리 작전 중에 이 시계들을 손목에 찼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45년 5월에 글라슈테는 소련군에 의해 폭격당했고 랑게의 본사는 파괴되었으며 포르츠하임은 도시의 80% 이상을 황폐화시킨 공습을 겪었습니다. 제3제국의 붕괴 후 두 회사의 역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동독에서는 A 랑게 앤 스ön회가 소련에 관리해 국유화되었고 그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사라져 국영 기업에 흡수되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야 설립자의 증손자인 발터 랑게가 회사를 재건하고 세계 고급 시계 산업 지도에 다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독에서는 라코듀로베가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은 재건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50년대 동안 매달 8만 벨개에 달하는 무브먼트를 생산했으며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듀로마트라는 첫 자동 무브먼트로 혁신을 이루었으며 1961년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독일 전기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양사는 위기, 판매 및 소유주 변경을 겪었지만 먼저 병사들에게, 그 다음에는 민간인들에게 표준이 된 내수성, 대형, 고정밀 군용 손목 시계라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독일 국방군은 장교와 병사들에게 보급 시계를 대량으로 배포하여 회중시계 대신 손목 시계의 사용을 대중화했습니다. 전쟁 후 이 습관은 유럽 전역과 그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비우렌의 디자인은 큰 다이얼과 기능적인 미학으로 여러 세대의 제조업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전 세계 군대를 위해 유사한 보급 시계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오늘날 A 랑게 운트 죄네와 라코 모두 이러한 역사적인 모델을 복구하고 재해석했습니다. 랑게는 그들의 전통을 상기시키는 고급스러운 제품들과 함께 90년대의 고급 시계 시장으로 돌아왔고, 라코는 40년대 파일럿 시계의 여러 에디션을 재출시했는데 이는 수집가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용 보급 시계가 일상 액세서리로 변모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전후 참전 용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야전 시계를 착용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 시계들은 곧 민간 복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군용 시계를 대중 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베르마흐트와 루프트바페의 직접적인 유산인 견고하고 읽기 쉬우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계라는 아이디어는 군사용 시계와 거리 모델 모두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에이란게 운트 죄네는 매년 수천 개의 제품만을 생산하며 각각은 수작업으로 조립되고 럭셔리 시계 제조의 걸작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라코는 장인 정신의 전통과 역사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파일럿 시계를 결합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디자인은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장과 군용 항공기 조종석에서 탄생한 도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특징짓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용 손목시계는 전쟁 중에 시간을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와 현대 생활의 리듬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손목을 보고 방수 기능이 있고 고정밀이며 기능적인 미학을 가진 시계를 볼 때 그 기원이 글라슈테와 포르츠하임, 즉 한때 독일군을 위해 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과 시계 제작 전통의 상징으로 변모한 그 공장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이히에서 태어난 야간 투시. 갈등의 최종 단계에서 독일군이 이미 전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야간의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이한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ZG-1229 뱀피르라고 불리는 저구외선 투시 시스템으로 STG-44 돌격 소총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AEG 회사와 라이 히스포스트 연구소의 책임이었고 제조는 에른스트 라이츠 GmbH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전투원을 야간 사수로 변모시키기 위해 고안된 이 시스템은 소수백 대만 생산되었으며 이 야간 사수는 나우트에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구외선 조중형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을 방출하는 필터가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했습니다. 모든 것은 약 30kg의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었는데 전투원은 이를 전투용 하네스에 짊어져야 했고 이미지 변환기를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가스 마스크 상자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작은 배터리가 동반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무게와 취약성 때문에 빠른 작전에서는 불편했지만 어둠 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70m 거리까지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뱀피르를 장착한 소총의 첫 현장 시험은 라이히가 이미 패배에 직면하고 있던 1945년 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동부전선에서 1944년경 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저격수들의 이전 실험을 언급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첫 배치를 보여줍니다. 여러 베테랑들은 빛을 발하지 않는 손전등이 달린 소총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장치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MG-34 및 MG-42 기관총에 장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탐지거리가 짧아 그러한 종류의 무기에는 비실용적이었습니다. ZG-1229는 천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초점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반사를 감지했기 때문에 유용성이 제한적이었지만 선례를 세웠습니다. 비록 작동 수명이 짧았고 결코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군사 및 민간 장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기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갈등이 끝나자 연합군 강대국들은 시제품을 연구하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대의 야간 투시경을 개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는 더 이상 외부 적외선 방출기가 필요 없이 주변 광을 증폭시키는 최초의 자율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1세대 장치로 알려진 이 장비들은 더 작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미지 증폭 시스템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낮과 밤 모두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센서로 발전했습니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CMOS 및 CCD 기술의 통합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내구성이 향상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야간 투시는 더 이상 군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보안기관, 국경 순찰대, 구조작전뿐만 아니라 사냥, 등산 또는 가정감시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사용됩니다. 보안 카메라는 적외선 투시 기능을 표준으로 포함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사냥꾼과 산림감시원이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사용할 필요 없이 열화상 조중형을 사용하여 동물을 추적합니다. 최신 모델은 고화질 녹화, 무선 전송, 자동 움직임 감지 및 증강현실 프로그램과의 통합과 같은 고급 기능도 포함합니다.
휴대폰에 연결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조중형 헬멧이 있습니다. 이는 밤피르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고 소수의 군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5년에 소수의 돌격 소총에 한정된 실험이었던 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밤피르의 기본 원리, 적외선을 방출하고 그 반사를 가시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오늘날 군사작전, 경찰기관, 구조임무,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만드는 소형 다기능 장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80년이 지난 후에도 제3제국에서 탄생한 많은 아이디어, 무기, 물질, 기술 및 브랜드가 정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형태가 바뀌었고 어떤 것들은 민간 시장에 맞춰졌으며 여러 가지는 진화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전쟁과 통제 기계의 일부로 시작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실용적 또는 상업적 유산은 그 기원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지만 그 지속성 또한 부정될 수 없습니다. 미미하거나 명백한 이러한 흔적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과거가 항상 뒤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는 종종 변형되고 재설계되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살아남습니다.